네 할머니가 뒤지는데 어쩌라고 새끼들아, 당장 꺼져. 할머니가 죽어간다며 우는 13살 쌍둥이에게 욕설을 퍼붓던 악마 소령. 그 순간 뒤에 멈춰선 쓰리스타 군단장의 분노가 폭발하며 지옥의 참교육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춘천의 겨울은 유독 뼈에 사무쳤다. 소양강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이 낡은 기와 지붕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방 안의 온기를 하룻밤 사이에 모조리 훔쳐가곤 했다. 봉이동의 오래된 주택가 거미줄처럼 얽힌 골목길 가장 안쪽에 자리한 작은 집에서 박꽃님 할머니와 13살 쌍둥이 손녀 슬기 보람은 또 한 번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었다. 박꽃님 할머니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 별들이 채 잠자리에 들지 않은 시간에 시작되었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쪽지고 겹겹이 껴입은 낡은 옷 위로 두꺼운 목도리를 둘둘 감았다. 할머니의 분신과도 같은 낡은 손수레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밤새 얼어붙은 대문을 나섰다. 할머니, 오늘 엄청 춥대요. 새벽에는 나가지 마세요. 잠결에 뒤척이던 첫째 슬기가 이불 속에서 웅얼거렸지만 할머니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손녀의 이마를 한 번 쓸어주고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슬기와 보람에게 할머니는 세상의 전부였다. 갓난아기 때 부모님을 여인 쌍둥이를 할머니는 품 안에서 놓지 않았다. 굽은 허리로 밭일을 하고 읍내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악착같이 손녀들을 키워냈다. 이제는 그마저도 힘에 부쳐 몇 해 전부터 동네를 돌며 폐지와 고물을 줍는 것으로 생계를 이었다. 손술의 바퀴가 얼어붙은 길 위를 구를 때마다 내는 소리는 쌍둥이 자매에게는 자장가와도 같았고 동시에 가슴을 저미는 소리이기도 했다. 할머니의 손수레가 무거워질수록 집안의 작은 쌀독은 채워졌고 손녀들의 낡은 책가방에는 새 학용품이 꽂혔다. 그리고 작년 가을 유일한 희망이자 자랑인 손자 한결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강원도 인제의 깊은 산골짜기로 떠났다. 한결은 쌍둥이에게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다. 어릴 적부터 두 동생을 살뜰히 챙겼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사장을 전전하며 할머니의 짐을 덜어주려 애썼다. 슬기야, 보람아. 오빠가 돈 많이 벌어서 너희 예쁜 옷도 사주고 할머니 보약도 지어줄게. 입버릇처럼 말하던 든든한 오빠였다. 그런 오빠가 군인이 되어 떠나던 날 춘천역 플랫폼에서 세 식구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 할머니, 동생들 잘 부탁해요. 금방 휴가 나와서 할머니 어깨에 주물러 드릴게요. 씩씩하게 경례를 붙이던 한결의 얼굴이 박꽃님 할머니의 눈에는 어제 일처럼 선했다. 지금은 이등병이 되어 눈이 뼛속까지 시리다는 강원도 인제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고 있을 터였다. 할머니는 찬 바람에 볼이 트는 것도 잊은 채 손수레를 끄는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우리 강아지들 춥지 않게 배골치 않게 하려면 이 늙은이가 부지런해야지. 그날따라 유독 바람이 매서웠다. 금방이라도 눈을 쏟아낼 듯 하늘은 잿빛으로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재활용 쓰레기 더미에서 종이 상자를 뜯어내며 연신 마른 기침을 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기침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밤이면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으로 이어졌다. 괜찮아,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길가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숨을 골라야 했다. 오전 내내 동네를 몇 바퀴나 돌았지만 손수레는 절반도 채 채워지지 않았다. 날이 추워지면서 길에 나오는 폐지의 양도 눈에 띄게 줄었다. 할머니, 오늘 같은 날은 일찍 들어가세요. 이러다 큰일 나시겠어요. 단골 반찬 가게 주인이 가게 문을 열며 걱정스레 말을 건넸지만 할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웃어 보일 뿐이었다. 이거라도 주워가야 우리 손녀들 저녁에 뜨신 밥 한 술이라도 더 먹이지요. 오후가 되자 잿빛 하늘에서 기어이 한방눈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솜털처럼 흩날리던 눈송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주먹만 한 크기로 변해 세상을 온통 하얗게 뒤덮었다. 사람들은 종종 걸음으로 따뜻한 집을 찾아 들어갔지만 박꽃님 할머니의 손수레는 눈 쌓인 오르막길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바퀴는 헛돌았고 가뜩이나 무거운 손수레는 눈을 머금어 천근만근이었다. 할머니는 이를 악물고 손수레를 밀었다. 집까지는 아직 한참이나 남은 비탈길이었다. 그때였다. 콜록콜록. 참았던 기침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다. 눈앞이 아찔해지며 순간 세상이 빙글 돌았다. 손수레 손잡이를 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다. 짧은 신음과 함께 할머니의 몸이 눈 쌓인 길 위로 힘없이 쓰러졌다. 삐걱거리던 손수레는 주인을 잃고 비탈길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가다 전봇대에 부딪히며 멈춰섰다. 그동안 애써 모았던 폐지들이 하얀 눈밭 위로 어지럽게 쏟아져 내렸다. 쏟아지는 눈은 금세 할머니의 몸 위로 소복이 쌓여갔다. 할머니의 희미한 의식 속으로 군복을 입은 손자 한결의 얼굴과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어린 손녀들의 제잘거리는 목소리가 아득하게 스쳐 지나갔다. 차가운 눈이 볼에 닿는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깊고 어두운 침묵만이 할머니를 감싸 안았다. 언니, 할머니 왜 이렇게 안 오시지? 동생 보람이 창문에 입김을 불어 동그라미를 그리며 말했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눈발을 비추고 있었다. 벌써 저녁 7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할머니는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 쌍둥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보글보글 끓이고 계실 시간이었다. 그러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러워서 그러시나? 언니 슬기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동생을 달랬지만 마음속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며칠 전부터 부쩍 잦아진 할머니의 기침소리와 밤마다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뒤척이시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슬기는 낡은 텔레비전 채널만 이리저리 돌렸다.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 소리도 자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8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슬기야, 보람아, 안에 있니? 옆집에 사는 최 씨 아저씨의 목소리였다. 슬기가 놀라 달려가 문을 열자 눈을 흠뻑 맞은 아저씨가 다급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너희 할머니. 박꽃님 할머니가 길에 쓰러지신 걸 동네 사람이 발견해서 지금 춘천 성심병원 응급실로 가셨다. 어서 가봐야 해. 아저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슬기와 보람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어떻게 병원까지 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최 씨 아저씨의 손에 이끌려 택시를 타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응급실 복도를 달렸다. 응급실 가장 구석진 침대, 하얀 시트 위에 할머니가 가만히 누워 계셨다. 얼굴은 창백했고 코에는 산소 호흡기가 씌워져 있었다. 자매는 차마 할머니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침대 발치에 서서 터져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삼켰다. 보호자 되십니까?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다가와 물었다. 슬기가 고개를 끄덕이자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차트를 넘기며 말했다. 저체온증의 급성 폐렴 증상입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 정밀 검사를 하고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말을 흐렸다. 그런데 뭔가요, 선생님? 슬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술을 진행하려면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할머님 직계 가족이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분이 계신가요? 의사의 질문에 슬기와 보람은 말문이 막혔다.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유일한 보호자는 오빠가 있어요. 군대에 있어요.
보람이 울먹이며 간신히 대답했다. 의사는 더욱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군인이면 당장 오기 힘들 텐데. 미성년자는 보호자 서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규정상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오빠분과 연락해서 병원으로 오시라고 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의사는 바쁜 걸음으로 다른 환자에게로 가버렸다. 슬기와 보람은 차가운 응급실 복도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보호자 서명. 그 단어가 거대한 벽처럼 자매의 앞을 가로막았다. 오빠는 강원도 인제 3군단 사령부에 있었다. 편지로는 며칠이나 걸리고 부대로 전화를 건다 해도 이등병인 오빠를 당장 바꿔줄 리 만무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할머니는 의식 없이 색색거리는 숨만 내쉬고 있었다. 간호사들은 분주히 오갔지만 누구 하나 쌍둥이 자매에게 따뜻한 눈길을 주는 이는 없었다. 병원의 차가운 공기와 소독약 냄새가 자매의 희망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때였다. 동생 보람이 언니의 소매를 꽉 잡았다. 눈물로 젖은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단단했다. 언니, 우리가 가자. 어딜? 오빠한테. 인제로. 우리가 직접 가서 오빠를 데리고 오는 거야. 보람의 말에 슬기는 깜짝 놀랐다. 인제는 춘천에서 버스를 타고도 한참을 가야 하는 먼 곳이었다. 게다가 밖에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다. 13살짜리 여자아이 둘이서 가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길이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가? 위험해. 그럼 어떡해? 할머니 저러고 계시는데 보호자 서명 못하면 수술도 못한다잖아. 이대로 할머니 돌아가시면 어떡해? 보람이 절규하듯 외쳤다. 그 목소리에 슬기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동생의 말이 맞았다. 지금은 무서워하고 망설일 때가 아니었다. 할머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오빠 한결뿐이었다. 그리고 그 오빠를 데려올 수 있는 사람도 지금 여기 자신들 뿐이었다. 가자. 슬기의 입에서 결심에 찬 목소리가 나왔다. 자매는 최 씨 아저씨에게는 할머니 곁을 지키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병원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자매는 돼지 저금통을 깨뜨렸다. 그동안 모아온 동전과 꼬깃꼬깃한 지폐를 모두 합하니 5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었다. 오빠의 편지 봉투에 적힌 부대 주소를 몇 번이나 확인하고 가장 두꺼운 옷을 껴입었다. 새벽 5시. 세상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 슬기와 보람은 할머니가 덮던 낡은 담요 한 장을 챙겨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쏟아지는 눈발이 두 소녀의 작은 어깨 위로 하염없이 내려앉았다.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소녀들의 발걸음은 두려움과 동시에 할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의 새벽은 을씨년스러웠다. 간간히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만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을 뿐이었다. 슬기와 보람은 매표소 창구 앞에 나란히 섰다. 인제 가는 거 2장 주세요. 슬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안경 너머로 자매를 쳐다보던 매표소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학생들, 이 새벽에 둘이서 어디 가니? 보호자는 어딨고? 오빠. 면회 가는 거예요. 부모님은 이따가 오실 거예요. 보람이 재빨리 둘러댔다. 직원은 미심쩍은 눈빛을 거두지 않았지만 더는 묻지 않고 표를 끊어주었다. 인제까지 가는 버스표 2장을 손에 쥐자 자매는 그제야 조금 안도했다. 남은 돈은 3만 원 남짓. 부대까지 갈 택시비와 돌아올 차비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인제로 향하는 버스는 텅 비어 있었다. 자매는 맨 뒷자리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익숙한 춘천의 풍경이 뒤로 멀어질수록 낯선 길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버스는 미시령 터널을 향해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창밖의 눈발은 더욱 거세져 마치 세상을 온통 지워버릴 기세로 퍼부었다. 언니 무서워. 보람이 언니의 팔에 바싹 기댔다. 슬기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괜찮아. 오빠만 만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오빠가 우리를 보면 얼마나 놀랄까?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지만 슬기 역시 심장이 쿵쾅거렸다. 군부대에 가서 이등병인 오빠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 과연 문을 열어줄까?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2시간이 넘게 달린 버스는 마침내 인제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린 자매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춘천보다 훨씬 더 춥고 눈도 더 많이 쌓여 있었다. 터미널은 한산했고 택시는 보이지 않았다. 한참을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린 끝에 겨우 택시 한 대를 잡을 수 있었다. 어디까지 가? 무뚝뚝한 표정의 택시 기사가 물었다. 슬기는 오빠의 편지 봉투를 꺼내 주소를 보여주었다. 아저씨, 여기 3군단 사령부요. 기사는 주소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학생들, 오늘 같은 날 거기는 왜 가? 눈이 이렇게 많이 와서 부대 들어가는 길도 통제됐을지 몰라. 그리고 거기까지는 2만 원도 더 나올 텐데. 가야 해요, 아저씨. 꼭 가야 해요. 돈은 있어요. 자매의 간절한 모습에 기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택시는 눈 덮인 시골길을 위태롭게 달렸다. 사방은 온통 하얀 눈밭이었고 길의 경계조차 희미했다. 한참을 달리자 길 끝에 거대한 철책과 위병소가 모습을 드러냈다. 조국은 너를 믿는다는 큼지막한 글씨가 눈보라 속에서 흐릿하게 보였다. 다 왔다. 저기부터는 못 들어가. 택시는 부대 정문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요금을 치르고 내리자 택시는 미련 없이 돌아서 가버렸다. 이제 자매의 주머니에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만이 남아 있었다. 슬기와 보람은 거대한 부대 정문 앞에 섰다. 높다란 철책과 날카로운 철조망, 그리고 총을 맨 채 부동자세로 서 있는 위병의 모습은 13살 소녀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위압적이었다. 어떻게 하지? 보람이 겁먹은 목소리로 물었다. 슬기는 동생의 손을 한 번 더 꽉 잡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는 위병소를 향해 용기를 내어 걸어갔다. 저기요. 슬기가 외치자 위병소 안에 있던 군인이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무슨 일이지? 저희 오빠 면회 왔는데요. 여기 3군단에 있는 한한결 이병이 저희 오빠예요. 위병은 어린 자매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평일이라 면회 안 된다. 주말에 오도록. 하지만 저희는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할머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세요. 보호자가 꼭 필요해요. 보람이 울먹이며 소리쳤다. 하지만 위병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안타깝지만 규정은 규정이다. 개인 사정으로 부대 출입은 불가능하다. 돌아가라. 차가운 거절의 말이었다. 이렇게 먼 길을 이 눈보라를 뚫고 왔는데 이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인가. 제발요.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오빠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슬기가 애원했지만 위병은 창문을 닫으려 했다. 그때 위병소 안에서 다른 군인이 나왔다. 계급장을 보니 좀 더 높아 보였다. 무슨 소란이야? 면회를 왔다고 하는데 평일이라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상급자로 보이는 군인은 자매를 보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대답 역시 절망적이었다. 정말 급한 사정이 있는 건 알겠지만 부대 규정상 어쩔 수 없다. 해당 부대에 연락은 해줄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이등병을 여기로 불러낼 수는 없다. 특히 오늘은 군단 전체 중요 훈련이 있는 날이라 더더욱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 할머니는요. 보람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다. 슬기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차가운 철책을 붙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눈물은 뜨거웠지만 볼에 닿는 순간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다. 쏟아지는 눈발은 점점 더 거세지고 산골짜기의 칼바람은 두 소녀의 얇은 옷을 무자비하게 파고들었다. 희망을 찾아 달려온 길의 끝에서 자매는 거대하고 차가운 철책문 앞에서 깊은 절망과 마주하고 있었다. 차가운 철책은 말이 없었다. 그저 쏟아지는 눈을 묵묵히 맞으며 거대한 장벽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위병소의 군인들은 더 이상 자매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난처함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규정을 어기고 문을 열어줄 수는 없었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고 소녀들의 작은 몸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다. 발가락 끝에 감각이 사라지고 축축하게 젖은 신발 안으로 스며든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다. 언니, 나 이제 어떡해. 우리 할머니. 보람이의 울음소리는 이제 힘을 잃고 잦아들었다. 절망은 소리내어 우는 것조차 사치로 만들었다. 슬기는 대답할 기운도 없었다. 그저 마지막 남은 온기라도 나누려는 듯 동생을 부둥켜 안았다. 앙상한 어깨 너머로 보이는 부대 안쪽은 너무나도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저 안 어딘가에 오빠가 있을 것이다. 자신들이 처한 이 절박한 상황을 꿈에도 모른 채 훈련을 받고 있거나 따뜻한 생활관에서 저녁 식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에 슬기는 다시금 눈물이 핑 돌았다. 그때 위병소에서 근무하던 상급자 김민준 하사가 더는 안 되겠다는 듯 결심한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수화기를 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현재 군단 전체가 중요 훈련 중인 상황에서 작전과에 직접 보고를 올리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자칫 잘못하면 월권행위로 문책을 당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어린아이들을 눈보라 속에 방치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만 같았다. 충성. 정문 위병소 김민준 하사입니다. 긴급 상황 보고 드립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긴급 상황? 지금 훈련 통제 때문에 정신없는 거 안 보여? 용것만 간단히 해. 작전과장 마도진 소령이었다. 그는 훈련 상황을 총괄 지휘하느라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현재 정문 앞에 민간인 아동 2명이 한한결 이병의 동생들이라고 하는데 조모 위독으로 면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상 악화로 인해 저체온 증상이 우려되어 보고 드립니다. 뭐? 이등병 동생? 지금 장난하나 김하사. 여기가 무슨 동네 놀이터인 줄 알아? 훈련 기간 중 민간인 출입 통제. 몰라? 규정대로 처리하고 다시는 이런 시시콜콜한 일로 작전과 훼선 물고 있지 마. 끊어. 마 소령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김하사는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에 희미하게 떠올랐던 희망의 빛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하지만 상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보고를 받은 마도진 소령은 심기가 매우 불편했다. 감히 일개 하사가 훈련 중에 이런 하찮은 일로 자신의 신경을 긁었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었다. 이등병 하나 때문에 부대 기강이 해이해져서는 안 되지. 그는 직접 정문으로 가서 상황을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몇 분 후 위병소 앞에 날렵한 군용 지프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마도진 소령의 모습은 그가 풍기는 분위기처럼이나 차가웠다. 칼같이 다려진 전투복,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한 날카로운 눈빛은 주변의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했다. 그는 주저앉아 있는 슬기와 보람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김하사를 향해 윽박질렀다. 김하사, 내가 규정대로 처리하라고 했을 텐데. 이 꼴은 다 뭐야?
여기가 무슨 고아원인가? 소령님, 하지만 아이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건가? 군사보안구역 앞에 민간인이 얼쩡거리는 것 자체가 문제야. 당장 돌려보내지 않고 뭘 하고 있었나? 마 소령의 고함 소리에 슬기와 보람은 겁에 질려 서로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그때 마 소령이 드디어 자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에는 동정이나 연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귀찮고 성가신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만이 가득했다. 너희들 이름이 뭐냐? 차가운 목소리에 슬기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한슬기입니다. 동생은 보람이고요. 한한결 이병이 너희 오빠라고 증명할 수 있나? 마치 취조하는 듯한 말투였다. 슬기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오빠가 보내준 편지 몇 통과 낡은 가족 사진을 꺼내 보였다. 마 소령은 그것들을 건네받아 힐끗 쳐다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이런 종이 쪼가리랑 사진 하나로 뭘 증명한다는 거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간첩이 이런 식으로 침투하지 말란 법 있나? 아니에요. 저희는 정말 한결이 오빠 동생이에요. 할머니가 아프셔서. 보람이 울며 소리쳤지만 마 소령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시끄럽다. 설령 너희가 한 이병의 동생이라고 해도 달라질 건 없다. 군법이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보다 위에 있다. 현재 우리 군단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훈련을 수행 중이다. 이등병 하나를 위해 훈련을 중단시키고 부대 보안을 위협에 빠뜨릴 수는 없다는 말이다. 마도진 소령의 말은 한치의 빈틈도 없는 얼음 성벽과 같았다. 그는 규정과 원칙이라는 단어를 방패 삼아 13살 소녀들의 절박한 애원을 가차없이 내리쳤다. 너희 할머니가 위독한 것은 안타깝지만 그건 너희 가족의 사정이다. 군은 그런 사사로운 문제에 개입하는 곳이 아니다. 한 이병은 군인으로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게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길이다. 그의 말은 논리정연했지만 그 속에는 사람에 대한 이해나 온기는 단 한 조각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편지와 사진을 슬기의 발 앞에 아무렇게나 툭 던졌다. 눈 위에 떨어진 낡은 가족 사진 속에서 군복을 입은 오빠와 쌍둥이 그리고 할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5분 주겠다. 5분 안에 이 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군사시설 무단 침입 시도로 간주하고 군법에 따라 처리하겠다. 알아들었나? 마도진 소령은 차가운 최후 통첩을 남기고 다시 지프에 올라탔다. 부대의 철책문보다 더 높고 차가운 벽이 규정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성벽이 두 소녀의 앞을 완전히 가로막아 버렸다. 지프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매캐한 매연 냄새와 눈밭 위에 흩어진 희망의 조각들, 그리고 더 이상 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두 소녀의 깊은 절망뿐이었다. 마도진 소령이 떠난 후 정문 앞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김민준 하사를 비롯한 위병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 역시 군인이었지만 어린 소녀들에게 가해진 소령의 냉혹한 처사에 분노와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계급 사회인 군대에서 소령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슬기는 눈밭에 떨어진 가족 사진을 조심스럽게 주워 품에 안았다. 사진 속 할머니의 웃는 얼굴을 보자 참았던 서름이 다시 북받쳐 올랐다. 할머니, 미안해요. 저희가 힘이 없어서 오빠를 데려갈 수가 없어요. 언니, 이제 우리 정말 끝이야? 할머니는 보람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대로 춘천으로 돌아간다 해도 할머니의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시간은 점점 흐르고 있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할머니의 상태는 악화되고 있을지 모른다. 안 돼.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슬기의 눈에 다시금 독한 빛이 어렸다.
이대로 물러서면 정말로 모든 것이 끝이었다. 슬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철책을 향해 방금 전마 소령의 지프가 사라진 부대 안쪽을 향해 목청껏 소리쳤다. 제발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 오빠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한한결 이병. 오빠. 언니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란 보람도 곧이어 언니를 따라 소리치기 시작했다. 오빠. 한결이 오빠. 할머니가 아프세요. 오빠가 와야 해요. 두 소녀의 애처로운 절규가 눈보라치는 허공으로 퍼져나갔다. 김하사가 달려와 아이들을 말렸다. 얘들아, 이러면 안 돼. 소령님 다시 오시면 정말 큰일 나. 하지만 자매는 멈추지 않았다. 차가운 철책을 붙잡고 흔들며 목이 터져라 오빠의 이름을 불렀다. 그것은 마지막 남은 희망을 붙잡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얼마 가지 않아 다시 돌아온 마도진 소령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자신의 명령이 무시당했다는 사실에 마 소령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창문을 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저것들 아직도 안 갔어? 김하사,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건가? 지프가 급정거하며 다시 정문 앞으로 다가왔다. 차에서 내린 마도진 소령의 얼굴은 악귀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아이들에게로 걸어왔다. 이 새끼들이 진짜 말귀를 못 알아 처먹나? 마도진 소령의 입에서 차마 군인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을 수 없는 거친 욕설이 터져 나왔다. 13살 소녀들을 향한 명백한 폭언이었다. 위병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너희들 부모도 없냐? 내들 애미애비는 뭐하길래 애새끼들만 이 눈보라 속에 내보내서 깽판을 치게 만들어. 부모님이 없다는 사실은 자매에게는 가장 아픈 상처였다. 그 상처를 군복을 입은 어른이, 그것도 소령이라는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후벼 파고 있었다. 슬기와 보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슬기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용기를 내어 대항했다. 하지만 그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뭐? 이 어린 것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말대꾸야. 너희 같은 것들 때문에 군 기강이 무너지고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거야. 할머니가 아프다고. 어디서 그런 시시껄렁한 거짓말을 해. 훈련 빼먹고 싶은 오빠 놈이랑 짜고 치는 수작이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마 소령은 자매의 발치에 쌓인 눈을 군홧발로 뻥 걷어찼다. 흩어진 눈가루가 아이들의 얼굴을 차갑게 때렸다. 정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보람이 공포에 질려 흐느끼며 말했다. 하지만 마 소령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이미 이 어린 자매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불순한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시끄러워. 마지막 경고다.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거나 여기서 소란 피우면 너희 둘 다 영창에 쳐넣을 줄 알아. 민간인이라도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얼마든지 잡아 가둘 수 있어. 당장 꺼져. 마지막 말을 내뱉으며 그는 돌아섰다. 그 순간까지도 그는 아이들을 향한 일말의 미안함이나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귀찮은 벌레를 쫓아냈다는 듯 후련한 표정마저 엿보였다. 마도진 소령이 떠난 후 정문 앞은 이전보다 더 깊은 절망의 침묵에 잠겼다. 슬기와 보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어른에게서, 그것도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게서 받은 잔인한 말들이 비수가 되어 심장에 깊숙이 박혔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났다. 보람이는 더 이상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끄끄거리며 숨을 삼켰다. 충격으로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슬기는 그런 동생을 끌어안았다. 언니의 품도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지금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존재는 둘뿐이었다. 눈은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다.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다 덮어버릴 듯이 하얀 눈이 두 소녀의 작고 여린 어깨 위로 그리고 산산조각 난 마음 위로 소리 없이 쌓여가고 있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다. 절망의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슬기와 보람은 더 이상 서 있을 기력조차 잃고 위병소 옆 그나마 바람이 조금 덜 닿는 벽에 기대어 웅크리고 앉았다. 마도진 소령이 남기고 간 상처는 살을 애는 추위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세상을 향해 어른들을 향해 품고 있던 작은 믿음마저 송두리째 뽑혀나간 기분이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춘천으로 돌아가야 할 차비도 없었다. 돌아간다고 한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눈앞이 캄캄했다. 위병소의 군인들은 안절부절 못했다. 특히 김민준 하사는 죄책감에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자신의 섣부른 보고가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준 셈이 되었다. 그는 위병소 안을 서성이다 자신의 관물대에 넣어둔 손난로 2개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따뜻한 물이라도 타주려고 보온병을 찾았다. 그때 위병소 문이 열리며 한장교가 들어왔다. 한결이가 속한 중대의 중대장 오진호 대위였다. 그는 정문에서 소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걱정이 되어 직접 내려와 본 것이었다. 오 대위는 마도진 소령의 악랄한 폭언은 듣지 못했지만 위병들에게 자초지종을 전해 듣고는 얼굴을 굳혔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직도 밖에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돌아갈 차비도 없다고 하고 상태가 매우 안 좋아 보입니다. 오진우 대위는 창문 너머로 웅크리고 있는 두 소녀를 바라보았다. 한눈에 보기에도 심각한 상태였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마도진 소령은 작전과장 자신보다 한참 상급자였다. 그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명백한 항명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군인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오 대위는 결심을 굳히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천천히 아이들이 놀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얘들아.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슬기와 보람이 고개를 들었다. 경계심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나는 너희 오빠 한결이 중대장이야. 오진우 대위란다. 오빠의 중대장이라는 말에 아이들의 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많이 추웠지. 일단 이거라도. 오 대위는 웅크리고 앉아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김하사가 챙겨준 손난로를 하나씩 쥐어주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지자 그제야 얼어붙었던 아이들의 몸이 파르르 떨려왔다. 정말 우리 오빠 아세요? 슬기가 간신히 물었다. 그럼 한결이는 우리 중대에서 가장 성실하고 늠름한 군인이야. 동생들 자랑도 많이 했고 너희가 슬기 그리고 보람이 맞지? 오 대위의 따뜻한 말에 굳게 얼어붙었던 아이들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보람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저희 할머니가 알고 있단다. 정말 안타깝게 됐구나. 너희가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을까. 오 대위는 아이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보온병을 꺼내 뚜껑에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건넸다. 일단 이거 마시고 몸 좀 녹이렴. 내가 너희를 부대 안으로 들릴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마.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알겠지? 그것은 거창한 약속이 아니었다. 하지만 마도진 소령의 잔인한 폭언으로 산산조각 났던 세상 속에서 오진우 대위의 작은 친절은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세상의 모든 어른이 그렇게 차갑지만은 않다는 것, 자신들의 편이 되어주려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이들은 다시 희망을 품을 용기를 얻었다. 한편 그 시각이었다.
인제군 일대의 훈련장을 모두 시찰하고 부대로 복귀하던 검은색 지휘 차량 한 대가 눈 덮인 산길을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차량 뒷좌석에는 대한민국 육군 제3군단장 정하늘 중장이 앉아 있었다. 중장은 어깨에 별 3개가 빛나는 강원도 일대의 모든 부대를 호령하는 막중한 지휘관이었다. 정하늘 군단장은 전형적인 야전 군인이었다. 화려한 언변이나 정치적인 수완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을 미덕으로 아는 사람이었다. 특히 그는 병사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아끼기로 유명했다. 혹한기 훈련 기간이면 항상 최전방 초소를 직접 돌며 병사들의 방안 대책을 살피고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는 그였다. 오늘도 그는 눈보라를 뚫고 가장 험준한 곳에 위치한 훈련장까지 직접 다녀오는 길이었다. 눈이 많이 오는군. 월동 준비는 다들 잘하고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긴장을 늦추면 안 돼. 특히 우리 막내 병사들이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라고 다시 한번 전파하게. 정 군단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옆자리의 작전 참모에게 지시했다. 그의 시선은 하얗게 변한 산과 들을 천천히 훑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 부대 정문 근처에 시선이 멈췄다. 눈보라 속이라 흐릿했지만 분명히 위병소 옆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형체 2개가 보였다. 저건 뭔가? 정문 말씀이십니까? 아마 제설 작업을 위해 대기 중인 병력인 것 같습니다, 군단장님. 작전 참모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하지만 정 군단장의 눈에는 그것이 병사들로 보이지 않았다. 훨씬 더 작고 위태로워 보였다. 군인의 날카로운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다. 아니다. 차를 저쪽으로 붙여보게. 지휘 차량은 방향을 틀어 정문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차량이 가까워질수록 정 군단장의 미간은 점점 더 깊게 퍼로드. 그것은 병사들이 아니었다. 앳된 얼굴의 어린 소녀 2명이 이 혹독한 눈보라 속에서 파랗게 질린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떨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오진우 대위가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민간인, 그것도 어린아이들이 어째서 이 시간에 이 날씨에 군부대 정문 앞에 방치되어 있단 말인가. 정하늘 군단장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나지막하지만 차 안의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차 세워. 끼그 하는 소리와 함께 어깨에 빛나는 3개의 별을 단 군단장의 지휘 차량이 눈보라가 몰아치는 제3군단 사령부 정문 앞에 소리 없이 멈춰 섰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기 직전의 고요함이었다. 마도진 소령의 지프가 남긴 타이어 자국 위로 하얀 눈이 다시 쌓여갈 무렵 저 멀리서부터 어둠을 가르는 2줄기 불빛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마 소령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묵직하고 위험 있는 움직임이었다. 차량 행렬의 선두에 선 검은색 지휘 차량의 보닛 위에서는 눈보라 속에서도 뚜렷하게 보이는 3개의 별이 박힌 성판이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다. 끼익. 육중한 타이어가 눈길 위에서 마찰음을 내며 멈춰 섰다. 정문 앞의 모든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위병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부동자세가 되었다. 오진우 대위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군단장 정하늘 중장이었다. 이 시간에 예고도 없이 군단장이 정문에 나타난 것이다.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차량의 뒷문이 열리고 묵직한 군화가 눈 덮인 땅을 처음으로 디뎠다. 차에서 내린 정하늘 군단장의 모습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주변을 압도했다. 50대 후반의 나이, 잘 다져진 단단한 체구 위로 각 잡힌 방한 외피가 걸쳐져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얼굴에는 온화함과 강인함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고 수많은 전장을 굽어보았을 그의 깊은 눈은 눈보라 속에서도 매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그의 시선은 가장 먼저 위병소 벽에 작은 새처럼 웅크리고 있는 두 소녀에게로 향했다. 파랗게 질린 입술,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찬 젖은 눈망울, 그리고 가냘프게 떨고 있는 작은 어깨. 그 다음 그의 시선은 아이들의 손에 들린 손난로와 그들 앞에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는 오진우 대위에게로 옮겨갔다. 정 군단장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군화가 눈을 밟는 소리만이 유일하게 들리는 듯 했다. 그는 오진우 대위 앞에 멈춰 섰다. 충성, 대위 오진우, 군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오 대위가 목이 터져라 경례를 외쳤다. 정 군단장은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여전히 아이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나직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오 대위,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담고 있지 않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무겁게 오 대위의 가슴을 짓눌렀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본관이 중대장으로 있는 삼중대 소속 한한결 이병의 동생들입니다. 조모가 위독하여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금일 아침 춘천에서 오 대위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한자 한자 정확하게 상황을 보고했다. 아이들이 겪었을 여정, 병원의 위급한 상황, 그리고 규정상 면회가 불어되었다는 사실까지. 하지만 그는 차마 마도진 소령이 아이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는 말은 꺼내지 못했다. 그것은 직속상관은 아닐지라도 상급 장교의 허물을 고하는 일이었고 군 조직의 생리상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일이었다. 정 군단장은 묵묵히 보고를 들었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깊어지고 차가워졌다. 보고가 끝나자 그는 오 대위를 지나쳐 아이들에게로 직접 다가갔다. 그리고는 모두가 놀랄 만한 행동을 했다. 대한민국 육군을 호령하는 세 개의 별을 단 중장이 그 자리에 한쪽 무릎을 굽혀 웅크리고 앉았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몸을 낮추어 공포에 질린 13살 소녀들과 눈높이를 맞추었다. 얘들아. 따뜻하고 깊은 저음이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고개도 들지 못했다. 괜찮다. 나는 너희 오빠가 복무하는 이 부대의 가장 높은 지휘관이야. 이제 아무도 너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그러니 아저씨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여기까지 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의 목소리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실한 힘이 있었다. 슬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는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높고 무서운 장군이 아니라 그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들을 바라보는 한 명의 어른이 있었다. 슬기의 눈에서 다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저희 할머니가 병원에 수술 하셔야 하는데 보호자가 오빠밖에 없어서 그래서 춘천에서 버스 타고. 슬기는 울먹이며 간신히 말을 이었다. 옆에 있던 보람이도 작은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정 군단장은 말없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거친 손을 들어 아이들의 머리에 쌓인 눈을 부드럽게 털어주었다. 그랬구나. 정말 무섭고 힘들었겠구나. 오빠를 만나게 해주지 않아서 많이 속상했겠다. 그의 따뜻한 위로에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다. 그것은 그저 슬퍼서 우는 울음이 아니었다. 이 기나긴 절망의 시간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들의 아픔에 공감해주는 어른을 만났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정 군단장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부드럽지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아저씨 눈에는 너희가 그저 오빠를 만나지 못해 속상한 것보다 훨씬 더 아프고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혹시 누가 너희에게 무서운 말을 하거나 힘들게 하지는 않았니? 베테랑 지휘관의 직감은 정확했다.
아이들의 영혼에 깊이 새겨진 상처의 흔적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그 질문에 슬기와 보람의 몸이 동시에 흠칫 굳었다. 마도진 소령의 끔찍한 얼굴과 잔인한 욕설이 떠올랐다. 보람이가 공포에 질려 언니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다. 그 작은 몸짓 하나로 정한을 군단장은 모든 것을 파악했다. 그의 온화했던 눈빛이 순간 강철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쪽 무릎을 꿇고 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위압감이 정문 일대를 뒤덮었다. 그는 자신을 수행하던 작전 참모를 돌아보았다. 정문 출입 통제 책임자가 누구인가? 작전과장 마도진 소령입니다. 그가 직접 이 아이들을 상대했나?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정 군단장의 입가에 얼음 같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다시 아이들을 향해 몸을 돌려 가능한 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얘들아, 이제 다 괜찮다. 아저씨가 너희 오빠 꼭 만나게 해주고 할머니 계신 병원에도 갈 수 있게 해줄게. 약속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부관을 향해 조용하지만 주변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지금 즉시 작전과장 마도진 소령을 여기 정문 앞으로 오라고 하게. 단 1분의 지체도 없이. 그것은 거역할 수 없는 폭풍의 서막을 알리는 명령이었다. 군단장의 명령은 번개와 같았다. 부관이 무전기를 잡는 순간 3군단 사령부 전체의 통신망이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팽팽해졌다. 훈련 상황을 통제하던 작전 상황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상황실 모니터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훈련 상황을 지휘하던 마도진 소령은 자신을 향한 호출 명령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정문? 군단장님께서? 이 시간에?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아마도 정문 근무 실태를 점검하시다가 아까 그 귀찮은 꼬맹이들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것이리라. 그는 자신의 일 처리가 얼마나 단호하고 규정에 입각했는지 보고할 기회라고까지 생각했다. 금방 다녀오지. 그는 여유롭게 상황실을 나서며 지프에 올라탔다. 정문으로 향하는 짧은 시간 동안 그는 군단장에게 어떻게 보고를 해야 자신의 군인다운 결단력이 돋보일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지프가 정문 근처에 다다랐을 때 마 소령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군단장의 지휘 차량뿐만 아니라 수행 차량들까지 정문 앞에 정차해 있었다. 위병들은 마치 얼어붙은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었고 그 중심에는 산처럼 버티고 서 있는 정한을 군단장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등 뒤에는 아까 자신이 내쫓았던 어린 소녀들이 마치 보호받는 새끼 새들처럼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마도진 소령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지프에서 내린 그는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채 거만한 자세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다가갔다. 아직도 이 문제로.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정한을 군단장의 눈과 마주쳤다. 그 순간 마도진 소령은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껏 군 생활을 하며 마주했던 그 어떤 적의 위협보다도 그 어떤 훈련의 고통보다도 더 차갑고 무서운 분노와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다. 본능적인 공포가 등골을 타고 흘렀다. 충성. 군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소령 마도진 명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우습게 갈라지고 떨렸다. 정한을 군단장은 그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군에서 상관이 부하의 경례를 받지 않는 것은 가장 큰 모욕이자 관계의 단절을 의미했다. 마 소령은 경례 자세 그대로 덜덜 떨리는 팔을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한 채 굳어버렸다. 정 군단장은 한참 동안 그를 침묵 속에서 바라보다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마 소령. 고개 들어 내 뒤에 있는 저 아이들을 보게. 마 소령은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고개를 들었다.
파랗게 질린 채 자신을 공포에 찬 눈으로 바라보는 슬기와 보람의 얼굴이 보였다. 저 아이들이 누군가? 한한결 이병희. 동생들입니다. 왜 이 혹독한 눈보라 속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부대 정문 앞에 서 있었나? 그것은 조모가 위독하다는 사유로 면회를 요청했으나 현재 진행 중인 군단 전체 훈련 상황과 부대 출입 규정에 의거하여 마 소령은 준비했던 변명을 더듬더듬 내뱉었다. 하지만 정 군단장은 그의 말을 중간에 가차없이 끊어버렸다. 규정이라. 정 군단장은 나직하게 그 단어를 은조렸다. 그리고는 한 걸음 마 소령에게로 다가섰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우리 군의 존재 이유다. 도움이 필요해 군부대 문을 두드린 어린 국민을 이 눈보라 속에 내팽개치는 것이 자네가 말하는 규정인가? 그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다. 목소리에 담긴 강철 같은 분노에 주변의 모든 소음이 흡수되는 듯 했다. 마소령, 자네는 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했나? 내가 직접 들은 것만 해도 새끼라는 단어가 나왔더군. 또 뭐라고 했지? 자네 입으로 직접 말해보게. 마소령의 얼굴은 이제 백지를 넘어 시체처럼 파랗게 변해 있었다. 그는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을 못하겠나? 그럼 내가 대신 말해주지. 내들 애미애비는 뭐 하길래 애새끼들만 내보내냐고 했다더군. 맞나? 정 군단장의 목소리는 이제 천둥과 같았다. 정문 앞에 모든 군인들이 숨을 죽였다. 부모를 잃고 할머니 손에 자란 이 아이들에게 대한민국 육군 소령이라는 자가 그 군복을 입고 그 아픈 상처를 후벼 파며 그런 모욕을 주었단 말인가. 한한결 이병이 왜 군에 왔는가. 이 동생들과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치러 온 것 아닌가. 그런데 그 가족에게 총부리를 겨누지는 못할 망정, 그보다 더 잔인한 말에 칼날을 휘둘러 그 군복이 어깨에 달린 그 무궁화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정 군단장의 분노는 단순히 한 장교의 실수를 질책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이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가치, 국민을 위한 군대로서의 존재 이유를 훼손한 것에 대한 통렬한 꾸짖음이었다. 마도진 소령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무릎이 눈밭에 푹 박혔다. 그의 군 경력, 그의 야망, 그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군단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자네는 군인이기 이전에 한 명의 인간으로서 실격이다. 정 군단장은 싸늘하게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마 소령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당장 그대의 보직을 해임한다. 내일 아침 동이 트는 대로 헌병대로 인계하여 이번 사태의 전말과 자네의 직권 남용 그리고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 정식으로 감찰 조사를 실시하겠다. 군복 벗을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그는 마지막으로 무너진 채 흐느끼는 마 소령을 경멸의 눈빛으로 한번 훑어본 뒤 차갑게 돌아섰다.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정의는 그렇게 실현되었다. 거대하고 차갑게만 보였던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지휘관의 강철 같은 분노가 약하고 여린 아이들을 향해 가해졌던 잔인한 폭력을 단숨에 깨트려 버렸다. 그 순간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부정을 씻어내는 거대한 정화의 의식처럼 보였다. 마도진 소령이 초라하게 사라진 정문 앞,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정하늘 군단장의 분노는 마치 칼로 물을 베듯 모든 부조리를 단번에 잘라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아이들을 향해 돌아섰다. 강철 같던 그의 얼굴은 언제 그랬냐는 듯 걱정과 안쓰러움으로 가득 찬 한 명의 아버지 같은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있던 세 개의 별이 선명한 방한 외피를 벗었다.
그리고는 아직도 떨고 있는 슬기와 보람의 작은 어깨 위로 그 두꺼운 외투를 덮어주었다. 군단장의 체온과 위엄이 담긴 외투는 그 어떤 담요보다도 크고 따뜻하게 두 소녀를 감싸 안았다.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그는 아이들을 안심시킨 뒤 직접 자신의 지휘 차량 문을 열고 아이들을 안으로 이끌었다. 푹신한 차량 시트에 앉자 히터의 따뜻한 바람이 얼어붙었던 소녀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녹여주었다. 차 안에 자리한 정 군단장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듯 신속하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마 소령을 질책할 때와는 전혀 다른 따뜻하지만 신속하고 정확한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먼저 그는 곁에 있던 부관을 향해 말했다. 지금 당장 3중대에 연락해서 한한결 이병을 찾아. 만약 야외 훈련 중이라면 즉시 중지시키고 안전하게 복귀시켜 5분 내로 내 차 앞으로 데리고 오도록. 이건 훈련 상황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라고 전하게. 다음으로 그는 통신병에게 지시했다. 춘천 성심병원 응급실 지금 즉시 연결해. 원무과장이든 당직 의사든 책임자를 찾아서 나에게 바로 연결하도록. 잠시 후 통신병이 건넨 수화기를 받아든 정 군단장의 목소리가 차 안을 울렸다. 수고 많습니다. 본인은 육군 제3군단장 중장 정하늘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방이 얼마나 놀랐을지는 상상하고도 남았다. 현재 그 병원 응급실에 있는 박꽃님 환자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보호자 문제로 수술이 지연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환자의 유일한 보호자인 손자 한한결 이병을 제가 책임지고 지금 즉시 병원으로 출발시키겠습니다. 수술에 필요한 모든 행정 절차와 혹시 모를 비용 문제는 우리 제3군단이 전적으로 보증하고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부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의료적 조치를 지체 없이 시작해 주십시오. 이것은 군단장의 부탁이자 약속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천군만마와도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다. 슬기와 보람이 그토록 넘으려 애썼지만 넘을 수 없었던 규정과 절차라는 거대한 벽이 군단장의 전화 한 통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통화를 마칠 무렵 지프 한 대가 급하게 달려와 멈춰섰다. 훈련 복장 그대로 흙먼지가 묻은 얼굴에 한한결 이병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다. 군단장 호출이라는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던 그는 지휘 차량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익숙한 실루엣에 숨을 멈췄다. 슬기야? 보람아? 한결이 문을 열고 차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을 때 아이들은 와락 오빠의 품에 안겼다. 오빠, 오빠. 세상에.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무슨 일이야? 세 남매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눈물의 재회였다. 정하늘 군단장은 그 모습을 묵묵히 따뜻한 눈으로 지켜봐 주었다. 한결이가 동생들에게 자초지종을 전해 듣고 분노와 슬픔으로 몸을 떠는 동안 정 군단장은 그의 어깨를 묵직하게 두드려 주었다. 한한결 이병. 이병. 한한결. 한결이 반사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했다. 지금부터 내가 자네에게 명령을 내린다. 이것은 자네 군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 될 것이다. 정 군단장은 한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네는 대한민국 육군 2등병인 동시에 한 가족을 책임져야 할 가장이다. 군인으로서의 임무는 잠시 내려놓아라. 동생들 손을 꼭 잡고 할머니 곁을 지키는 것이 자네의 새로운 임무다. 예. 한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본관은 한한결 이병에게 금일부로 할머니께서 완쾌하시고 가족이 모두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무기한 특별 휴가를 명한다. 부대 복귀 시점은 자네가 스스로 판단해서 보고하도록. 알아들었나?
이것은 군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조치였다. 하지만 그 명령 속에는 규정과 법을 뛰어넘는 사람을 향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한결은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이병 한한결, 군단장님의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충성. 정 군단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운전병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이 아이들을 태우고 지금 즉시 춘천 성심병원으로 출발하게. 병원까지 가는 동안 가장 안전하고 가장 신속하게 달려가도록. 군단장의 별이 빛나는 지휘 차량이 세 남매를 태우고 부드럽게 정문을 빠져나갔다. 슬기와 보람은 차량 뒷유리 너머로 멀어지는 부대를 바라보았다. 조금 전까지 공포와 절망의 공간이었던 그곳에 이제는 산처럼 든든한 군인 아저씨가 서서 그들을 향해 조용히 손을 흔들어주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높고 차가워 보였던 철책문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문이 되어 열리는 순간이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눈은 세 남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희망의 눈송이처럼 보였다. 군단장의 세 개의 별이 박힌 지휘 차량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의 시간을 가로지르는 희망의 방주였고 모든 장애물을 치워버리는 거침없는 명령 그 자체였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험준한 강원도의 산길을 1시간 반 남짓한 거리의 춘천을 향해 차량은 미끄러지듯 질주했다. 올 때와 똑같은 길이었지만 슬기와 보람에게는 전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찼던 창밖의 풍경은 이제 오빠의 따뜻한 손을 잡고 바라보니 어쩐지 평화롭게까지 보였다. 차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어색하거나 불안한 침묵이 아니었다. 거친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고요함처럼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깊은 안도감의 침묵이었다. 한결은 양옆에 앉은 동생들의 손을 놓지 않았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다. 훈련장에서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고된 훈련에 임하던 자신이 지금 군단장의 차를 타고 동생들과 함께 할머니에게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다. 그는 동생들의 꽁꽁 언 손을 자신의 큰 손으로 감싸 녹여주며 아무 말 없이 창밖을 응시했다. 그의 앳된 얼굴에는 안도감과 동시에 앞으로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춘천 성심병원 응급실 앞에 군단장 지휘 차량이 멈춰 섰을 때 병원 관계자들은 이미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정하늘 군단장의 전화 한 통은 병원 전체를 움직이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응급실장이 직접 뛰어나와 세 남매를 맞았다. 한한결 보호자님 되십니까? 말씀은 전해 들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어린 쌍둥이 자매가 몇 시간 동안이나 외면당했던 그 차가운 공간에서 이제 오빠 한결은 어엿한 보호자로 대우받고 있었다. 중환자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담당 외과 과장이 직접 다가와 수술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했다. 환자분은 저체온증과 낙상으로 인한 충격, 그리고 급성 폐렴이 겹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골절상은 없지만 폐에 물이 차고 염증이 심해 즉시 수술적 처치가 필요합니다. 군단장님의 연락을 받고 이미 수술 준비는 모두 마쳤습니다. 여기 동의서에 서명만 해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결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받아들었다. 보호자 한한결. 자신의 이름 세 글자를 또박또박 써 내려가는 동안 그는 어깨에 얹힌 삶의 무게를 실감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이제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이었다. 수술실로 들어가시기 직전 세 남매는 잠시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희미하게 눈을 뜬 박꽃님 할머니는 눈앞에 서 있는 군복 입은 손자와 두 손녀를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한결아, 슬기야, 보람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내뱉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세 남매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저희 왔어요. 제가 왔어요, 할머니. 한결이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부여잡고 오열했다. 할머니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세상의 전부인 손주들이 모두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 어떤 진통제보다도 더 큰 위안을 주는 듯 했다. 우리 강아지들, 고생했다. 이 늙은이 때문에. 아니에요, 할머니.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꼭 건강해지셔야 해요.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할머니를 태운 침대가 수술실 안으로 사라졌다. 수술실 앞을 알리는 붉은 등이 켜지고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한결은 동생들을 자신의 품에 꼭 끌어안았다. 그날 밤 춘천 성심병원 수술실 앞 복도에서 세 남매는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간절한 기도의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새벽이 되어서야 수술은 끝났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고비를 넘겼다는 의사의 말에 세 남매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감사와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정하늘 군단장의 약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오후 군단장 부관이 직접 병원을 찾아왔다. 그는 할머니의 병원비와 간병에 필요한 물품들이 담긴 상자를 전달하며 군단장의 뜻을 전했다. 군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족을 돕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리고 부대에서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마도진 소령은 그날부로 즉시 보직 해임되었고 육군 헌병대의 강도 높은 감찰 조사를 받았다. 그의 직권 남용과 인권 유린 행위는 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행위로 간주되었고 결국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불명예 전역이라는 가장 치욕스러운 처벌을 받게 되었다. 한때의 오만과 독선이 그의 군 경력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이다. 반면 어둠 속에서 작은 촛불 같은 온정을 베풀었던 이들에게는 따뜻한 빛이 비춰졌다. 정하늘 군단장은 군단 지휘부 회의 석상에서 오진호 대위와 김민준 하사를 직접 치하했다. 규정 뒤에 숨어 인간의 도리를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진정한 군인 정신을 보여준 이들이야말로 우리 군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그들의 용기를 높이 평가했다. 이 사건은 3군단 전체에 나아가 육군 전체의 국민을 위한 군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결의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졌다. 정 군단장은 병무청과 국방부에 직접 연락하여 한한결 이병의 딱한 사정을 설명하고 그의 상근 예비역 전환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군 최고 지휘관의 요청과 명백한 사유가 있었기에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한결은 할머니가 퇴원할 무렵 춘천 지역을 관할하는 예하부대의 상근 예비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아침에 집에서 출근하고 저녁이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 달 후 봉이동의 작은 기와집에는 이전과는 다른 따스함이 감돌았다. 거실에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함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박꽃님 할머니는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했다. 더 이상 위태로운 손수레를 끌지 않았다. 할머니의 사연이 알려지자 시청과 지역 상인회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시장 한쪽에 작은 노점을 마련해 주었다. 이제 할머니는 추운 길바닥이 아닌 따뜻한 점포 안에서 손수 만든 반찬을 팔며 소일거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저녁 6시가 되면 어김없이 현관문이 열리고 군복을 입은 한결이 돌아왔다. 다녀왔습니다. 오빠 왔다. 슬기와 보람이 달려가 오빠를 맞았다. 한결은 동생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부엌에서 자신을 보며 환하게 웃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어깨를 주물러드렸다. 할머니, 오늘 장사는 어떠셨어요? 힘드시진 않으셨고요? 그럼 힘들긴.
우리 강아지 볼 생각에 하나도 안 힘들었지. 어서 손 씻고 와. 밥 먹자. 네 식구가 조촐한 밥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풍경. 그것은 한 달 전만 해도 꿈꿀 수 없었던 기적과도 같은 일상이었다. 한결은 부대 이야기를, 쌍둥이는 학교 이야기를, 할머니는 시장 이야기를 나누며 밥상에는 이야기꽃이 활짝 피어났다. 더 이상 편지로 안부를 묻지 않아도 되었다. 서로의 얼굴을 보고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며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매일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 그날 밤 한결과 슬기, 보람은 서툰 솜씨로 함께 편지 한 통을 썼다. 수신이는 강원도 인제의 깊은 산골, 별 3개가 빛나는 높은 곳에 있을 정하늘 군단장이었다. 군단장님께, 저희는 한결이 오빠 동생 슬기 보람이에요. 군단장님 덕분에 저희 할머니는 건강을 되찾으셨고 우리 가족은 다시 함께 웃으며 저녁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눈보라 속에서 군단장님이 덮어주셨던 외투의 온기를 저희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군인 아저씨는 무서운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군단장님 덕분에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훌륭한 분들인지 알게 되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며칠 후 인제 3군단 사령부의 군단장실. 정하늘 중장은 창밖으로 펼쳐진 장엄한 설경을 바라보다 책상 위에 놓인 한 통의 편지를 집어들어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내렸다. 아이들의 고사리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감사와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그의 가슴을 훈훈하게 했다. 그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한 지휘관의 작은 선택과 결단이 한 가족의 운명을 바꾸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군복의 무게와 어깨의 별이 상징하는 것은 결국 규정과 원칙을 넘어 그 옷을 입혀주고 그 별을 달아준 국민을 향한 무한한 책임감이라는 것을. 그날의 일은 그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춘천의 하늘 위로 그리고 인제의 하늘 위로 똑같은 별들이 고요히 빛나고 있었다. 그 별빛은 절망의 눈보라를 뚫고 희망을 실어 날랐던 그날의 이야기처럼 어둡고 추운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며 오래도록 반짝이고 있었다.